안녕하세요. 차업주 이프리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추운데 따뜻한 곳에 잘 대피하고 계시기를 바라며 이번 주도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UIL입니다. 사실 UIL은 EM택의 벤더로서 EM택이 제조하는 KTNG 전자담배기기의 부품을 생산해왔습니다. 다만 전담 매출이 작았기 때문에 전자담배 관련주로 부각되지 않았었으나 올해 6월부터 필립모리스의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부품 양산에 돌입했다며 PR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해왔죠. 여기 거래량이 많이 실리기 시작하며 주가가 상승한 시기가 바로 UIL이 6년 만에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한 직후였어요. 3분기부터 신규 고객사인 필립모리스양 매출이 발생한다고 밝혔죠. 물론 이는 전자담배기기 아이코스를 생산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의 생산을 맡는 두 벤더 중 벤처 인터내셔널에게 사출 부품, 금속 부품 등의 아이코스 부품을 공급한다는 것이지만 PR은 다소 자극적이게 한 경향이 있어 보이네요. UIL은 22년 초에 주가가 급격히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해 오다가 이 시기에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상승했고 이 시기에는 필립모리스양 부품 공급 이슈로 한 단계 상승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은 1043억이네요. 그러면 UIL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봐볼까요? 2년 전쯤부터 보면 되겠군요. 먼저 금전대여 결정 공시가 있습니다. 자금을 빌려줬다는 건데요. UIL이 자회사인 UIL 인터내셔널에게 보유한 102억을 5%의 이자율에 1년간 대여해줬네요. 현행 코스닥 기업의 금전대여 공시는 자기 자본의 10% 이상일 때 의무공시이지만 자기 자본이 1000억이 넘는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 금전대여 금액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일 경우 의무공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UIL의 금전대여 공시도 의무적으로 공시된 것인데요. UIL에게 금전을 대여받은 홍콩에 위치한 UIL 인터내셔널이라는 자회사는 베트남, 인도, 중국에 위치한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있는 자회사들을 한국보다는 홍콩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나 보네요. 그런데 UIL은 1000억이라는 낮은 시가총액 대비 지배구조가 간단하지만은 않네요. 특히 여기 지주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인적 분할을 했거나 기업 간 매매가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스몰캡 치고 나름 이런저런 역사가 많았겠는데요. 2005년 7월 UIL의 사명이 유일전자이던 당시 최대 주주이던 양현홍 대표는 보유 주식을 모두 동국제강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최대 주주가 된 동국제강은 유일전자의 사명을 바로 DKUIL로 변경했었어요. 그렇게 동국제강 아래서 1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던 DKUIL은 2017년에 UIL 홀딩스에게 인수됩니다.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구주를 양수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 보이지만 당시 DKUIL의 기업 가치는 약 1600억 정도로 평가됐겠군요. 경영진이었던 김상주 대표와 김문영 경영지원본부장은 일단 인수 이후에도 그대로 특수관계인에 남아 경영에 참여했네요. 그도 그럴 것이 DKUIL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UIL 홀딩스는 당시 DKUIL의 대표이던 김상주 대표가 일부 출자했고 가장 많은 출자를 했던 곳은 KTC였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KTC는 이전에 DKUIL이 발행했던 교환사채의 교환 권리를 행사했죠. 최초 DKUIL이 발행했던 교환사채에 투자한 곳은 사모투자회사였지만 아무래도 KTC가 사모회사로부터 교환 청구권을 매입한 것 같네요. 이렇게 동국제강의 DKUIL은 KTC를 중심으로 한 UIL 홀딩스 그리고 KTC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이후에는 DK를 뺀 UIL로 사명을 다시 변경했고요. 따라서 현재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최대 주주는 UIL 홀딩스이고 2대 주주는 KTC인 것을 알 수 있죠. 3대 주주인 박찬하 씨는 KTC의 지분을 100%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박찬하 회장이 UIL 홀딩스와 KTC를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UIL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 4대 주주는 현재 UIL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UIL 홀딩스의 인수 과정에서 UIL 홀딩스와 KTC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유 주식 대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죠. UIL 홀딩스는 DKUIL의 구주를 동국제강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인수하게 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KTC는 교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KTC는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했고 UIL 홀딩스는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하여 2027년 1월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도 볼 수 있죠. 담보로 제공된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UIL 홀딩스의 지분은 0%가 되고 2대 주주인 KTC가 1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담보 설정 금액은 당시 UIL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UIL 홀딩스의 지분 가치죠. UIL 홀딩스의 대출금은 145억이고 담보유지 비율은 145%이므로 UIL 홀딩스의 지분 가치가 210억을 유지해야 반대매매가 나가지 않는데 담보로 설정된 230억은 넉넉하지 않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죠. 즉 여차하면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는 계약이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담보계약이 연장된 지 4일 뒤에 일이 하나 터집니다. UIL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되죠. 지금은 개정되었지만 당시 코스닥 퇴출 규정에 속하던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해 UIL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시 다음날
UIL의 주가는 바로 하한가를 가게 되죠. 담보 설정 금액과 당시 담보 유지 금액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인 KB국민은행이 하한가의 담보권을 실행한다 해도 141억만을 회수하게 되므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원금 회수를 못한다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4연속 영업적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곧 흑자 전환할 것을 알고 계약을 연장해 준 것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KTC의 지분까지 보면 여유가 있기 때문인지 반대 매매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UIL의 최대 주주인 UIL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보유주식도 주식담보대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참고로 이제 UIL홀딩스의 UIL 지분가치는 380억으로 담보 설정 금액인 210억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후부터 UIL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렇게 UIL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음이 보이고 대표이사 변경 공시도 보면 삼성전자 그룹장 출신으로 대표를 변경한 것이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UIL 매출의 84%를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이므로 사업적인 이유로 신규 영입한 삼성전자 출신을 대표를 변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신규 영입한 대표를 비롯하여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어요. 이후 스톡옵션 행사를 한 임직원들은 없고 현재 잔여 스톡옵션 물량은 45만 주이며 이 중에서 현재 주가보다 낮은 물량은 40만 주인데 이는 총 주식수 대비 1.8% 수준으로 적은 물량이며 의무 보유기간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스톡옵션 행사 시에는 신주가 아니라 자기 주식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UIL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은 80만 주가 있죠. 따라서 UIL은 임직원의 사기고추에 맞게 스톡옵션을 전혀 무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당시 UIL의 주가는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가인 2,400원보다 낮았기 때문에 새로 대표로 취임한 김시균 대표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장내로 매수하면서 책임 경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좋네요. 그래서 앞서 봤듯이 김시균 대표가 UIL의 4대 주주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잠정실적 공시가 있는데 당시 장기영업 손실로 관리 종목에 지정됐던 UIL이 기관 투자자 등에게 1분기 실적 잠정치를 공개하면서 흑자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1분기 실적에 이어 반기 실적도 잠정 실적을 공시했죠. UIL이 흑자 전환을 굳혀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흑자로 전환했는데 삼성전자의 출신을 대표로 선임한 효과를 톡톡히 봤군요. 따라서 장기영업 손실로 인해 관리 종목에 지정된 UIL의 상장 폐지 리스크 해소 및 관리 종목 지정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가가 서서히 우상향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던 중 코스닥 규정이 일부 개정되죠. 시장 퇴출 조건이던 장기영업 손실 요건이 이제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으로 완화되게 되었어요. 덕분에 장기영업 손실로 관리 종목에 지정됐던 UIL이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후 30% 실적 변동 공시를 보면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흑자는 물론이고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한 실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UIL이 이 시기 동안 주가 상승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UIL이 22년 1분기 잠정 실적치를 발표했던 이 시점이 하방이 제한된 투자가 될 수 있던 셈입니다. 아쉽네요. 늘 주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페이지로 가보면 여기 금전대여 결정 공시가 또 보이죠. 이번에는 자율 공시입니다. 대여해주는 66억은 자기 자본 대비 5% 미만이므로 의무 공시 대상도 아니었지만 이를 시장에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회사인 베트남 법인의 자금을 대여해주는 이유가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 부품을 생산하려는 설비 투자 목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가 역시 10% 이상 오르며 화답했었네요. 이후부터 UIL이 필립 모리스양 공급에 PR과 IR을 적극적으로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공시를 모두 살펴봤으니 보고서를 봐볼까요? 3분기 보고서 클릭. UIL은 198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는 꽤 오래 지났고 본사는 파주에 위치하고 있네요. 파주 본사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양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데 이는 UIL 총 매출의 20%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대신 종속회사들의 규모가 조금 있죠. 먼저 중국법인은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파주에 위치한 HNC테크도 영업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추후 두 법인은 아예 소멸될 수도 있고 사업 다각화의 이유로 재운영될 수도 있겠네요. UIL 인터내셔널은 자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베트남 법인이 연결 매출의 40%를 인도 법인이 연결 매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런 순으로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베트남이 가장 규모가 큰 법인이고 주로 삼성전자양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사출 부품들과 금속 부품인 유심 트레이, 유심핀, 카메라 데코, 플래시 데코 같은 금속 부품들 그리고 방수 방열 테이프도 생산하는데 이렇게 노트북의 힌지로도 부품을 확장했고 스마트폰 주변 기기의 고무도 생산하나 보군요. 그리고 베트남 법인은 앞서 UIL로부터 66억을 대여받아 전자담배기기 부품의 생산시설을 구축했으므로 연 1,500억 캐파를 가졌다고 하네요. 내년 700억 규모의 매출을 말하고 있는 UIL이기 때문에 캐파에는 이제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법인과 파주본사는 전장 부품도 생산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용 카메라 모듈 관련 사출 부품을 삼성전기와 LG이노텍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은 여기 신규 아이템에 묶여서 따로 구분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300억 매출을 예고하고 있고
3년 내 600억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장기 영업 적자를 이어오던 UIL은 이러한 여러 스마트폰형 부품들과 전장 제품의 공급 확대, 그리고 전자담배 부품의 추가로 인해 흑자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법인은 주로 저가형 투지폰의 부품을 생산했는데 이를 스마트폰 생산 라인으로 교체했다고 하네요. 점진적인 매출 상승과 연 10억의 영업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아직은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군요. 이러한 종속회사들에도 데일테크라는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관계사로 가지고 있고 대개 지분법이익을 보고 있는데 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가 되겠어요. 따라서 UIL 그룹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콩자 회사가 베트남, 인도 법인을 관리하고 있고 최대 주주는 KTC로서 대부분 UIL 홀딩스를 통해 간접 지배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부 직접 지배를 하고 있죠. 간접 지배하는 이유는 동국제강의 구주를 양수했기 때문이고 직접 지배하는 지분은 교환사채의 권리를 인수했기 때문이고요. 총 주식은 보통 주로만 2178만 4936주가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80만 주가 있습니다. 3분기 보고서 이후 부여한 스톡옵션까지 하면 스톡옵션이 총 55만 주가 있는데 자기 주식이 더 많으므로 추후 행사 시 자기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으니 괜찮겠네요.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앞에서도 봤지만 박찬화 회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넉넉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미상환 매자닌을 보면 UIL은 미상환 매자닌이 없지만 종속회사인 HNC테크가 85.5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네요. 하지만 현재 전환 혹은 상환했기 때문에 이제는 26.5억만 남았는데 보시면 총 85.5억 중에서 49억이 상환됐고 현재 26.5억만 남았으니 10억은 전환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HNC테크의 지분이 60%까지 희석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UIL은 스몰캡인데도 볼거리가 많네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연결로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는데 이는 흑자로 전환된 영업활동 덕분입니다. 아직 시설 투자의 이유로 배당까지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자금의 여유가 생기게 됐네요. 총 640억의 유동성 자금을 가졌고 이 중 466억은 UIL이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UIL은 자금 조달이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군요. 그리고 매출 채권은 증가하여 회수율이 둔화됐고 재고자산은 감소하여 회전율이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급격히 발생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 같네요. 그리고 유형자산의 증가는 베트남 법인의 시설 투자 중이기 때문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는 아직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해놨는데 현재는 가동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약하면 UIL은 영업활동으로 돈을 벌어서 일부 시설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쌓아뒀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채 부분도 보면 먼저 매입 채무는 재고자산 매입이 증가한 것 때문으로 보이고 차입금은 그대로이고 종속회사의 전환사채는 일부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익 규모가 커져서 회계 처리한 법인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차이 때문이지 않나 싶네요. 추후 비용 처리를 하면서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변화들이 긍정적이네요. 영업활동으로 돈 벌고 시설 투자하고 일부 상환하며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는 넉넉한 모습이고 넉넉한 유동성 자금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곧 공급이 확대될 전자담배 사업은 미리 시설 투자를 하여 넉넉한 캐파까지 갖췄고 미상환 매자닌은 없으며 부여한 스톡옵션은 추후 행사 시 자기 주식으로 부여하니 UIL은 주식수는 증가하지 않으면서 실적 성장을 해나가겠네요. 즉 EPS가 꾸준히 확대될 수 있겠는데 내년에는 필립 모리스 아이코스 3의 미국 진출도 있기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PER가 높아질 수도 있겠어요. 이제 실적을 봐보면 매출은 지난해 상승했던 것 대비 감소하며 분기로도 누적으로도 역성장을 보이고 있네요. 따라서 고정비로 인해 매출 총이익이 감소했고 증가한 인건비로 판관비가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감소했네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외환차익 및 외환환산이익 등 환율의 수혜를 받고 이자 수익도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도움이 됐고 법인세 비용은 증가하여 순이익은 더욱 감소하게 됐습니다. UIL은 시가총액은 작지만 매출 규모가 크네요. 올해 사업은 매출 3,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30억 정도가 되겠고 내년에는 전자담배 사업 매출이 700억 붙기 때문에 24년에는 매출 4천억에 영업이익은 170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렌텍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므로 실적만으로는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KTNG에게 종속된 이렌텍과 다르게 UIL의 최종 고객사인 필립 모리스는 공격적으로 아이코스의 침투력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글로벌 전자담배 성장이라는 확장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렌텍이 2세 승계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과 이렌텍의 부채가 많다는 점들로 볼 때 시총 1043억의 UIL은 주가가 꽤나 올랐음에도 저평가 구간일 수 있겠다고 생각되네요.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일단 여기에는 연결이익이 흑자로 나왔지만 UIL 별도로는 영업적자였습니다. 따라서 장기 영업 손실에 해당됐던 것이죠. 계속 감소하던 실적은 이때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고 매출이 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향이라서 그런지 아직 분기로는 들쑥날쑥한 매출 변화를 보이고 있네요. 앞으로는 전자담배 부품 매출이 본격적으로 붙으면서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UIL의 전자담배 부품 매출이 붙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분기부터인데
이후로 분기 매출이 정체된 모습을 보였죠. 주로 ITM 반도체를 통해 KTNG에 납품된 것 같네요. 이제는 연 200억이던 전자담배 부품 매출이 700억으로 상향되면서 실적 상승을 하게 될 텐데 내년에는 700억 매출에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야만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일단 현재 UIL은 2에서 3년 내 총 매출에서 삼성 비중만큼을 전담을 포함한 매출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2에서 3년 내 삼성 매출도 늘어날 것이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과 올해 내년 가이던스로 보건대 삼성 매출은 크게 바뀌지 않아 보여요. 따라서 이를 가정하여 여기 30%를 계산해보면 UIL에 2에서 3년 내 전자담배 부품 매출은 840억이 나옵니다. 당장 내년 700억 대비 그렇게 커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UIL의 전담 생산 캐파는 1,500억으로 여유는 있지만 UIL도 물량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지를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호기롭게 다이어그램을 보여줬던 78월 IR과 다르게 이번 11, 12월 IR은 내용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내년에 700억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UIL의 필립 모리스양 전담 부품 매출 성장은 어쩌면 이후에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앞으로 수년간 UIL에게는 전담 부품 매출 변화가 주가에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쯤 볼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UIL은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실제 유동성 현금 자금 상황도 좋으며 연간 130억 내외 영업이익이 유입되는 좋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상환 매자닌 스톡옵션도 문제되지 않고 전담 캐파도 넉넉히 확보해 둔 상황이죠. 따라서 현 시점부터 UIL은 필립 모리스양 전담 매출이 증가하면서 EPS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로 인해 주가 상방이 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딱히 주가 하방이 제한되어 있다고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 시 접근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다른 사업부의 매출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만일 변화가 있어도 주가에 큰 영향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UIL의 전담 부품 매출이 내년 700억 이후부터는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 전망이 꺾이게 되죠. 따라서 UIL은 내년 상반기에 실적 변화로 주가가 오를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투자 시기로 삼는 편이 좋아 보여요. 그때까지도 내년 전담 부품 매출에 대해 숫자로 가이던스를 주지 않는다면 정체된 전자담배 부품 매출로 인해 주가 또한 내려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담 부품 매출이 지속적인 성장 전망을 보여야만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현재 주가는 조금 조정이 된 모습이지만 이미 내년 700억 매출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이 제한됐다고도 볼 수 없으니 진입에도 조금은 애매하다고 생각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UIL이 1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을 때가 하방이 제한된 적절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